자, 6차시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에서는요, 고대 사회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탐구하고 고대 사회 종교와 사상의 정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활동 1번은 고대 사회의 천신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천신신앙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쵸? 자, 천신신앙은 여기 밑에 보시면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을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 사료를 통해서 천신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가 사료를 보시면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배웠던 사만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만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여기 이렇게 좀 띄웠으면 좋겠네요.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천군이 관장하는 지역을 소도라고 하는 신성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군과 소도의 어떤 존재로 봤을 때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재정분리 사회라고 했었고 재정일치 사회의 어떤 고조선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정치적 지배자도 하는 고조선과 달리 사만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의 모두루 묘지명을 보시면 화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쵸? 여기에서도 이제 천신신앙을 넘어서서 천손신앙,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늘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천신신앙 같은 거는요, 지배자들이 자신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하였어요. 특히 우리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의 제천 행사 있죠. 그리고 삼국이 시조묘를 짓고 왕실의 시조를 하늘의 자손으로 받들어 제사한 것, 이런 것 모두가 천신신앙하고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제천 행사할 때 선생님이 제천 행사는 명칭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앞 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영 아파트 해가지고 부여와 영고를 연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고동이라고 해서 고구려, 동맹 이렇게 연상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무라고 해서 동해와 무천을 연상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특히 부여의 영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키워드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런 제천 행사가 천신신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료를 보면 천재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광개토 대왕이 18세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하였는데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백장과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통해서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고구려는 어떤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마디로 자기가 천하사방의 중심이라는 거죠. 고구려가 천하사방의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밑으로 다 꿇어.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는 자기가 어떤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주장하는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스스로 지금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주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어떤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자주국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탐구활동 1번 정리했고요.
밑에 내려가면 탐구활동 2번 고대사회 불교를 정리할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이라고 하는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료를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불교 수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먼저 소수림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고구려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수림 왕 이렇게 적고 소수림 왕 2년에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전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고구려가 받아들인 불교는 전진으로부터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진에서 지금 승려 순도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류왕은 백제왕이잖아요. 여기에 침류왕 적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동진에서 지금 승려 마라난타가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그 다음 법흥왕은 신라니까 여기 법흥왕. 그 다음에 2차 돈이 불법을 위해서 제 몸을 희생하였다고 했죠. 우리가 이거를 2차 돈의 순교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좀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돈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진, 동진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지역명, 나라 명칭이 나오는데요. 중국사를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그냥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이제 동아시아사를 학습하게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중국의 역사 발전이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특히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보면 중국을 이렇게 그냥 크게 구조화를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오호라고 하는 흉노, 선비, 갈, 강저 이런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원래 중국의 그 황허강 북쪽에 화북 지역에 살던 한족들이 이 창장강 이남의 강남 지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선생님 반을 뚝 잘라서 화북 지역에는 오호를 중심으로 오호 16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는 동진이라고 한족들이 세운 동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시기를 남북조라고 하거든요. 남쪽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제 남쪽에 이제 동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전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상으로 봐도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백제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으니까 황해를 거쳐가지고 산둥반도로 가가지고 중국 남조와 교류하는 게 좀 유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남조였던 양나라하고 이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무덤 양식 이런 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주로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육지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북조하고 교류를 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심화 과정이니까 그냥 고대 사회에 이렇게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랑 그 다음에 뭐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양로,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유물을 실어놨어요. 유물과 유적을. 그래서 이 빈칸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명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유물과 유적은 다 어떤 국가랑 관련 있는 거냐면 백제랑 관련 있는 거예요. 백제. 여기 보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공사 전에 보시면 지금 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 놓은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능 재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의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를 바르는 바람에 습도 조절이 자체적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이제 돌이 더 흘러내리지 말라고 콘크리트를 발랐는데 이게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무려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죠? 10여 년에 걸쳐서 복원을 해가지고 2019년에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서 보수공사 후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공사 할 때도요. 이만큼만 올릴 거냐 아니면 원래는 탑이 이것보다 더 높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높게 올릴 거냐 그리고 원래 이게 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쌍탑이었대요. 그래서 탑을 하나 더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복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복원에 좀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수공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탑이요 7세기 이제 무왕 때에 창건된 미륵산의 석탑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석탑 안에서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건데 이 사리 봉안기에 따르면 백제 무왕의 왕비가 요청해서 이 탑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 탑을 아니고 이 타불인데 네. 어쨌든 건립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백제 무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신라 선화공주하고의 그런 에피소드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왕의 어떤 신부하면 무왕의 왕비하면은 선화공주를 사람들이 연상하는데 이 이 사리봉안기에 나온 그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사택시라고 하는 이제 백제 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삼국 유사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진짜가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벌어졌던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도시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공주거든요. 공주. 그 백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등재 즈음 해가지고 이 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모의고사에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송산리 고분군 여기에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산성,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동학농민운동 배우게 되시면 만나게 될 우금치 전적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주입니다. 공주. 이때는 웅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수왕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한성을 뒤로하고 수도로 옮기게 된 아픈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수도 변화가 한성에서 공주, 공주에서 이제 사비,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주 부여 일대의 유산들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익산까지 해가지고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익산까지 해가지고 요런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유네스코 지정되고 나서는 못 가봐가지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황남대총, 천마총, 첨성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현재 현존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이 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의 건의로 황룡사에 세운 탑인데요. 이 탑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기술로 이 탑이 복원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복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절터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첨성대 같은 경우에도 선덕여왕과 관련 있는 유물이잖아요. 첨성대는 이제 별을 보기 위해서 첨성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마총 황남대총은 이제 우리 경주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커다란 언덕 같은 그런 이제 무덤이죠. 그래서 무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총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거는 무슨 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것은 무슨 총이라고 이제 붙여줘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아직도 발굴이 되지 못한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선생님 지금 경주라고 하는 도시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경주는 이 위와 같은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국가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신라죠. 선덕여왕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유출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경주는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날씨 좋으면 그냥 고속버스 타고 경주를 아주 쉽게 갔었어요. 차비도 얼마 안 했어요. 요즘도 얼마 안 할걸요. 한 5,000원 정도 하려나? 그래서 노포동에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 경주 터미널에 딱 내리는데요. 그 경주 터미널에서 걸어서 천마총, 황남대총, 첨성대 다 볼 수 있어요. 좀 걷기가 좀 힘들면 자전거를 타도 되죠. 자전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주가 황리단길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하고 가까운 유적지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고대 유적을 이제 직접 보시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도 신라의 문화유적인데요. 신라의 유적 중에서도 통일신라와 관련된 유적을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요. 가문사지는 그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만든 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사에 이제 밑에 보면 진짜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제 뭐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어떤 통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게 발굴이 됐거든요. 진짜 용이 들락날락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삼국유사에 있었던 기록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탑 중에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좀 제일 인상 깊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람이 서도요, 요 기단 정도밖에 사람이 안 와요. 굉장히 높은 탑이에요. 높은 탑인데 3층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탑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쌍둥이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을이 질 때, 이게 동해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노을이 지거나 해가 뜰 때 이 3층 석탑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경주 시내에서 좀 멀어요. 아까 경주가 황남대총, 천마총이 보이는 경주 시내는 그 부산에서 1시간만 하면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가문사를 보려면 경주 시내에서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좀 더 가야 되니까 포항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가문사 기회 되면 가문사도 한번 가보세요. 문무대왕암도 보시고요. 석굴암 불국사. 이것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석굴암
불국사. 그다음 불국사의 이 탑은 다보탑이고, 그다음에 다보탑 말고 탑이 하나 더 있죠, 그쵸? 3층 석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탑이 석가탑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고요. 관련 설화로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3층 석탑 보수할 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경덕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였던 업적을 기리면서 만든 종인데, 지금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만든 역사인물 카드.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617년부터 686년까지 활동했고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고 되어 있고, 당으로 유학 가던 도중에 해골의 고인물을 마신 뒤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되돌아왔다는 일화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누군가요? 그쵸? 이 사람 원효입니다. 원효. 그래서 여러분 질문 5번에 보시면 삼국시대 불교와 통일신라의 불교의 차이점을 전파 대상을 중심으로 비교해라고 했는데요. 삼국시대 불교는 왕즉불 사상과 업설을 내세우면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파가 됩니다. 왕즉불 사상이 뭐냐면 왕이 곧 부처라는 거고요. 업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왜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길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자기의 행위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에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이유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과 이제 귀족들은 어떤 자기들의 신분을 공고히 하는데 이 불교를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통일신라의 불교는 이제 더 이상 왕실과 귀족 중심이 아니라요. 대중들한테 널리 확산이 되거든요. 이 대중들한테 불교를 널리 확산시키게 된 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래 두 사람은 같이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고 했는데, 당으로 유학 가던 도중에 이제 원효는 이렇게 아까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유학을 가지 않았고,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화엄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사상을 이제 전파를 하죠. 특히 이제 원효 같은 경우에 해골물을 이제 마시고 뭐를 이렇게 깨달았냐면, 한자로 쓰면 일체유심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좌우명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게 내 맘대로 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원효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막 목이 말라서 막 더듬더듬 찾아서 이 해골물을 마셨을 때는 해골물이 인 줄 모르고 먹었을 땐 이 물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마신 물이 해골물이라는 걸 안 순간 굉장히 역겨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먹기 달렸다. 선생님이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게 다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남 탓을 안 하려고 해요. 남 탓하면 좀 남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개선되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요. 그냥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먹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원효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좌우명까지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 원효와 의상이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불교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에요. 나중에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잖아요. 이 설총도 육두품이었거든요.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를 정리를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말은 있지만 글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가지고 글자를 표현하는데 그 글자를 이제 이두라고 하는데 그걸 정리한 사람이 설총이고 설총은 자기 육두품인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육두품이어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아마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말에 보면 이런 호족들하고 이 육두품 계통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고려를 건국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6번이요. 왼쪽 지도는 신라 말에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유행하면서 형성된 구산 선문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였으며 사리를 봉안한 승탑을 유행시킨 이 불교는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이 옆에 있는 게 승탑인데요. 그냥 이렇게 탑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이런 걸 승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행시킨 불교는 선종입니다. 선종. 아까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참선에서 선종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종과 대립되는 어떤 종파는 뭐냐면 교종이에요. 교종. 그러니까 교종은 주로 교리 공부를 하는 거고요. 선종은 참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가서도 이 선종과 교종이 이제 계속 대립을 하니까 선종과 교종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불교 교단을 통합하는 게 고려시대 승려들한테는 굉장히 숙제처럼 남아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종. 이 선종을 보면 이제 구산선문이 지금 여러 지역에 막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불교를 이 세력이 지원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구냐면 호족이에요. 호족. 아이고 선생님 뭐 잘못 눌러가지고 글자가 다시 살아났네요. 호족. 호족입니다. 이렇게 신라 말의 불교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도교는요, 여러분, 어떤 종교냐면요, 처음에 도교가 생겼을 때는 이제 유교에 반대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안티 유교라고도 하는데요. 유교가 뭔가 어떤 질서라든지 뭐 예라든지 이런 거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는 일체의 그런 억압하는 것을 이제 벗어 던지고 원래 교가 아니고 도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노자 장자가 무의자연이라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사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사상에 그런 뭐라 될까 도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현세 구복을 비는 그런 내용하고 결합되면서 도교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도교는 뭘 주장하냐면요.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여기다가 쓸게요. 도교는 현세 구복과 불로장생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불로장생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연상되는 것이 바로 신선이에요. 신선사상. 뭔가 신비로운 종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백제금동대향로거든요.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옆에 절터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 받침과 몽체 뚜껑에요. 불로 장생하는 신선과 용, 봉황, 연꽃들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금동대향로와 함께 백제에서 발견된 산수무늬 벽돌려 이것도 뭔가 신선사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교 같은 경우에는 유물을
제시해 놓고 이게 어떤 종교랑 관련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은 도교와 관련 있는 유물이고 지문 8번에도 도교라고 쓰시면 되고, 네, 이 유물 외에도 여기 보시면 그 고구려 벽화 중에 사신도라고 있어요. 사신도, 사방을 지키는 이제 신을 표현한 건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 그래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사신도를 그려놨어요. 근데 이 사신도가 지금 이 예시로 한 거는 현무도인데, 이 사신도가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백제 무령왕비 지석과 진묘수가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이 진묘수 같은 경우에도 무덤을 수호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선 세계로 인도한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도교랑 관련되는 유물로 금동대양로,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고구려 벽화 중에 사신도,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도선 등 선종 승려들이 소개한 이 사상은요, 산이나 물, 땅의 모양을 살펴서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사상은 뭐냐 하면 풍수지리설이에요. 우리 막 좋은 땅 찾아다니고 이런 거 풍수지리설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예언적인 도참 사상과 결합해서요, 자연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됐어요. 특히 이 송악이 장차 도읍이 될 땅이라는 송악길지설, 이 송악은 왕건의 근거지였거든요. 나중에 송악이 이제 개경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수도를 정할 때 이 풍수지리설이 항상 나와요.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묘지를 정할 때도 풍수지리설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탐구활동 4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탐구활동 4번에 가시면 고대사회 유학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요, 한학과 유교 교육을 장려해서 인지를 양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가지고 귀족 자제들한테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지방의 경당에서는 청소년들이 한학과 무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런 박사 제도를 두어가지고 유교 경전과 의학 전문, 역법 등을 가르쳤죠. 신라에서도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는 사실이 남아있는데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이 우리 교과서 28쪽 주제열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교과서의 28쪽을 보시면요. 여기 주제열기에 임신서기석이라고 있죠? 임신서기석. 여기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맹세하는 약속을 기록한 그런 비석입니다. 그래서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따와서 임신서기석이에요. 뭘 맹세를 했냐면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행하겠다는 그런 맹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학습지로 가면, 그래서 여기는 임신서기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11번이에요. 남북국 시대의 신라와 발해에서는 당으로 건너간 유학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과거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요, 빈공과라고 합니다.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그래서 빈공과. 그래서 이 빈공과에 합격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신라 말에서 이야기했던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이때 당나라가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랬던 최치원이 이제 신라 말에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나라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진성여왕 때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시무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관직을 버리고 뭐 이것저것을 떠돌았다는 그런 비운의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